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측에서 내란 수계가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경고용으로 뭐 야당이 민주당의 폭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너가 그렇게 계엄을 서둘러서 12월 3일에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정황들, 시기들이 딱딱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JTBC 보도 같은 경우에 12.3 계엄의 진짜 이유가 미스터리인데 11월 24일에 12월 3일에 계엄했으니까 계엄 열흘 전이죠. 12월 24일에 윤석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윤석열에게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11월 24일 날.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런 자들이었어. 예.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된 비대위 차원에서 계엄을 실시했다. 사실 좀 더 올라가면 11월 24일보다 20일 앞으로 가면 창원지검에서 이미 수사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이미 써서 아마 상부에는 다 보고를 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11월 4일? 그러니까 11월 4일자로 수사보고서가 창원지검에서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그렇다면 뭐 한 11월 한 5, 6일쯤에는 그 내용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렇다면 한 20일 정도 머리를 꽁꽁 싸매고 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거의 뭐 똥 마려운 강아지 수준으로 아마 끙끙거렸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저는 쭉 논의는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칼을 뽑아야 돼 라고 결단한 시점이 아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하는 11월 24일로 보이고요. 이 계엄의 동기라는 것은 범죄 구속 요건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저지른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고,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명태균 관련된 이 공천 개입, 공천 장사 의혹, 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그럼 김건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부부 싸움이 나고 무슨 뭐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학대를 받았다. 너무 학대에 못 이겨서 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상 참작을 받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 본인들이 윤석열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씨가 피해자로 민주당이나 야당, 국민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압박을 받고, 그런 핍박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계엄을 경고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지금 스토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는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고의로 자기의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마누라의 김건희 씨의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학대를 해서 저지른 거하고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 뭐 계속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 검사의 이제 공소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목적은 따로 있는데 이 범죄가 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대상을 기소를 하지만 이 기소를 하게 된 이 사건의 A부터 Z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스토리를 쫙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범죄를 이 단죄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라고 쫙 펼치잖아요. 사실 기소하는 이유 따로 있는데, 위에서 시켰든지 뭐 따로 있는 건데, 그런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의 주장이라는 거는 야당이 뭐 줄탄핵을 하고 또 예산을 깎고 부정선거가 의심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배경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이 반국가 세력과 그다음에 뭐 주권 침탈 세력이 있고, 그 스토리인 거죠, 스토리. 그렇지. 물론 윤석열이 이제 속마음에서는 부정선거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세계관에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예, 부정선거라는 거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늘상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가 정권을 잡든 뭐 부정선거 늘 있고 어느 나라에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에, 윤석열의 세계관에서는 늘 그런 거고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잡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잡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들 부정선거를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 사건 같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예, 아무 죄의식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명태균 사건 이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지금 앞에 말씀하셨듯이 11월 초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보고서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수사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용산의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그런 상황에서 언제 기소가 언제쯤 된다라는 일정도 뭐 나름대로 딜레이를 시키고 뭐 이렇게 노력은 했겠지만은 수사 보고서는 받아봤겠지. 그렇죠. 받아봤을 것이고 네. 이 창원지검이 언제까지 딜레이를 시키지만 이쯤에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하 12월 3일에는 저희가 뭐 수사팀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캐치를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계엄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졌을 때부터. 그렇지. 그때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총선 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암묵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한 것 같아. 3월부터 그렇지, 3월부터. 보수 언론이나 이런데 이번 총선 지면 대통령 내려가야 돼 이런 걸 막 쓰니까 이 불충한 자들이 그런 걸 쓰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총선은 질 것 같은데 총선 지면 내가 그럼 얌전히 그냥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으냐? 아니다. 비상대권으로 한 방에 뒤지는 방법이 다 있어. 이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염두에 둔 거 같은 게 MBC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거 있잖아요. 특전사가 계엄 9개월 전부터. 그게 딱 지난해 3월이야. 총선 직전이야.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을 특전사가 일일이 헬기가 어디에 착륙할 수 있지? 특전사 헬기가 어디에 착륙할 수 있는지 착륙 주요 지점을 다 체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보고. 그거는 뭐 헬기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군은 병력을 투입하겠다. 근데 이제 헬기 내려서 군병력 투입하는 경우는 북한군이 뭐 들어오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실 외에도 예. 특전사가 서울시에다가도 CCTV 좀 보자라는 공문도 보냈다. 그러니까 CCTV까지도 계속 보면서 서울을 관찰한 거죠. 아니 수방사도 있는데 왜 특전사가 서울에 CCTV를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런 협조 요청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뭐 국방부도 아니고 한 일개 어떤 부대가 그렇지. 서울시에다가 CCTV에 대한 요청까지 했다는 것도 사실 요 맥락과 같은 거고요. 요즘 그러네. 특전사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계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숙성되어 준비는 해왔는데 이 칼을 뽑게 된 직접적 계기는 전 명태균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지난 대선은 저는 명확하게 부정선거로 저는 규정합니다. 부정선거였어요. 왜 부정선거냐? 왜 부정선거? 윤석열이 당선됐는데 당선의 배경에는 명태균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론 조작했고요. 그렇죠. 공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뿌풀리기로 당내 경선부터 작업을 친 게 이미 다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으니까 부정선거고요. 정치자금과 공청장사까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 대선 비밀 선거 사무실도 따로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양재동에. 윤석열이 당선된 선거는 저는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사실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도저히 처치가 곤란되다 보니까 저는 선관위의 간부분도 부정선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극우강경 유튜버들이 떠드는 그 목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선관위가 관련된 본인의 범죄 사실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의 간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유튜브들 만족용 그리고 자기 증거 인멸용 요 두 가지로 저는 선관위를 타겟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맥락하고 이어서 보면 그렇지. 이 계엄과 명태균의 선거 부정 이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맥락적으로. 그래서 3월이라는 시점에 갑자기 이 김용현 모임을 만들잖아요. 김용현과 충성스러운 장군들의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용현 공간에서 막 모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소장에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지는 시점에 다 이거를 한 거죠. 그 모임에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 그 모임에서 논의를 했으니까는 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계엄을 준비하려면 헬기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 헬기 내릴 수 있나? 이거 논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4월 총선이 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폭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렇죠. 야 이러면은 비상대권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뜯어 말린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그거는 좀 뜯어 말리니까 그러면은 좋아 여당 그러면 어쨌든 비상대권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는 결국 이 여당 의석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김건희 특검 등을 막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거기다 최상병 특검까지 있고 막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최소한 요거는 좀 보지 어떻게 보느냐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막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108석이니까 막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는 그러면 거부권과 이 108석을 가지고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보자 이 판단을 했는데 누가 대표가 됩니까? 한동훈이 대표가 한동훈이 되고 한동훈은 말을 안 듣는 스탠스고 계속 한동훈이 대표가 된 게 2023년 12월이었나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하고 선출이 되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총선이 망하고 네. 또 망한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려놨는데 네. 그러나서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 전당대회에서 친윤 대표를 세워가지고 장악을 하면 아, 그게 원희룡이죠. 그래도 그래도 특검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또 한동훈이 돼가지고 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6월인지 7월인지 그렇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6, 그래서 7월에 있었어. 그래서 네. 7월 땅 되자마자 김용현 경호처장 그만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 가. 그렇지. 이거는 계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자 1차 트리거가 이제 4월 총선 폭망이고 2차 트리거가 이제 여당 장악이 막 안 된다. 요거고 그 여당 장악이 왜 안 되는 게 왜 문제냐? 특검을 못 막는다시고 못 그러네. 막는다는 것이고 네. 3차 이제 최종 트리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명태균 기소가 됐어 이제 재판 넘어갔어 이제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재판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는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죠. 행정부의 손을 예. 이제는 정말 안 돼 비상대권을 이제는 휘두르는 수밖에 없어 요런 단계로 갔다는 게 요 두 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딱 맞아 3월에 런정섭 사태가 있었잖아요. 도주대다. 그렇죠. 네. 도주대사 런정섭 사태가 있고 최상병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그 일이 있었고 3월 말 4월 초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총선이 있었고 위태위태해서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 집권 여당까지 6월 7월에 한동훈 체제로 가버린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렇지. 뭐 원희룡한테 뭐 힘을 그렇지. 실어주고 한동훈을 이렇게 깔아 뭉개려고. 그래서 뭐 문자 노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니까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가 그 취임을 했잖아. 그리고 8월에 던지고 인사청문회 그렇지. 등등 하고 9월에 취임합니다. 그렇지. 9월에 국회 국방부 나와가지고 그렇죠. 말 세게 하죠. 그렇지. 니들 까불면 죽어라는 식의 말을 하고 뭐 그렇지. 등신 뭐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여인형하고 같이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 그러면 이게 쫙 연결이 다 돼. 그래서 11월에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4일에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11월 24일에 김용현이가 윤석열로부터 야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근데 참고로 중요한 시점이 쫙 연결이 되네. 중요한 시점이 9월 달입니다. 네. 9월 5일이 뉴스토마토에서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칠불사 기사가 처음 나온 날입니다. 9월 5일이. 9월 5일이. 김용현이 국방부 갈 쯤에 이제 국감에서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보도가 처음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공천장사 의혹으로 뭐 김영선이 회조라 뭐 막 그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쭉 9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7일인가 김용현이 그 국방부 장관 임명될 텐데. 뭐 비슷할 때일 겁니다. 그것도.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웃겼잖아. 신원식이가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그리고 김용현이 경호처장 하던 사람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그 전부터 사실은 김용현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어. 정확하게 9월 6일자로 갑니다. 9월 6일자로. 예, 그리고 9월 5일에 뉴스토마토 기사 최초로 나오고 칠불사. 이렇게 딱딱 떨어지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사적으로 국가를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계엄을 일으켰는지를 거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명단이 나왔나? 그 14명 명단을 저는 어제 오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훈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재명하고 우원식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들만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해산시키려면. 그런데 한동훈이 들어가 있거든. 그 다음에 한겨레 단독인가요?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 있대. 여기에. 그 디올백. 그렇죠. 네, 디올백의 최재형 목사. 그 다음에 김어준이 들어가 있잖아요. 처리해야 될 수거 명단에. 웃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거라는 게 사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한동훈, 최재형, 김어준, 그 다음에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거나 뭐 노태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혜병 사건 박정훈 대령의 담당했던 군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4명도 여인영이가 그 부관한테 야 걔네들 신원 파악 좀 해봐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정과 관련이 없어. 국정은 관련이 없고 김건희 사건과 관련이 있어. 다. 그리고 김건희와 대립됐던 자들이야. 그잖아요. 이재명은 윤석열과 대립됐다고 쳐. 우원식은 국회의장이라고 쳐. 나머지는 뭐야? 다 사적 보복의 수단이었던 거죠. 사적 그러니까 보복의. 이게 끔찍하다니까. 그러면 이걸 윤석열이 작성을 했을까? 여인형이나 이런 사람 방첩사령관은 여인형이 전두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인형은 그냥 군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전두환이처럼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꼼꼼히 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러는 정도의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김영현이 김어준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한동훈이 김영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김영현이 작성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에서 이거 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14명인지 16명인지 누가 지시를 했고 왜 이 명단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모르잖아.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추론이라고 보는 게 예. 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요. 계엄의 선포 권한자가 윤석열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로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명단에 대해서는 김영현이 자기 권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의 권한을 썼고 그렇지. 윤석열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의 핸드폰 정도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김건희죠. 문자를 보내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명단의 이름은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 어디서 썼는지 밥 먹다가 썼는지 잘 때 썼는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한 명단을 김영현한테 하달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왜 밑에 사람들이 갑자기 명단을 써서 대통령한테 뭐 대통령 바지 대통령도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게 할 일은 없고 네. 윤석열 김건희 명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권한에 비춰봐도 맞죠 그게. 그리고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 명단 작성, 그러니까 체포 대상 또는 뭐 어떤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이를 정하는데 누가 관여했는지를 특검을 통해서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거를 더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체포 또는 그 수거라고 했으니까 네. 뭐 살해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가령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판결 또는 뭐 이렇게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영장 기각했던 판사까지 다 포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군 판사들을 그렇게 했으면 어떤 자기들만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뭔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명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왜 이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북한군이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와서 죽였다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어떤 그러한 이제 살해 뭐 이런 형식은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뭐 M1제를 뒤집어 씌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령 이 사람들이 이 반국가 세력 또는 어떤 중국 간첩이다. 그렇죠. 사주를 받고 중국 간첩이다. 그러면은 명태균 사건이라든가 네. 또는 이 디올백을 갖다가 준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종국적으로는 아, 누구의 이 작전이냐? 중국과 북한의 작전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기가. 아, 정광훈처럼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광훈처럼. 이게 옛날에는 웃긴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말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노상원이가 야구방망이로 사람 두들겨 패가면서 니뽀로 그냥 사람 손톱 다 뽑고. 빼가면서 고문해가지고 네가 맞잖아라고 해서 진술서 써. 진술서 쓴 다음에 도장 찍고 가다가 뭐 전투 중에 얘는 죽었다. 다 죽었다. 폭사 이런 말도 폭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변은 처리를 해버리고 진술서는 남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 억울하게 간첩 만들고 그럴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거를 밝혀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니까 이 명단을 둘러싼 이런 맥락들 왜 이게 존재하는 거고 누가 작성에 관여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 그렇죠.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 내내 있었던 논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비선 논란이었어요. 비선은 김건희를 몸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혜병 수사 외압에도 이종호라는 사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도 뭐 국정에 개입할 때 김건희의 그림자가 있냐 없냐 뭐 대통령실 인사부터 다 그냥 몸통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끝판왕이 이번 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인데 내란도 윤석열은 이제 드러난 몸통이고 그 몸통의 머리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자, 함께 공모한 자 이걸 밝혀야 되는데 가장 의심 1순위는 김건희고 왜냐면 그전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의 핸드폰까지 뺏어볼 수 있는 영장 없이도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노상원이 김용현이 이 사람들에 대한 누가 어디까지 이런 내란의 중심 행위, 요 사살 체포조 여기까지 기획을 짰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당연히 해서 몸통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커피타임님도 기획자가 누구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툭 던지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그림을 이번에는 누구로 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이즈는 어디에다 걸고 이런 거는 노상원이 했을 수가 있지. 그렇죠. 이런 거는 노상원이 했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누구의 작품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권을 누가 네. 갖고 있고 누가 디자인을 했냐. 그렇지.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누구냐. 계엄 디자이너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거 찾는 게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수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사가 뭐 그냥 군인들 몇 명 잡아넣고 뭐 윤석열이 구속했다가 또 정치 그렇지. 투쟁하고 있고 이게 단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지. 아니고 누가 몸통이고 어. 그 몸통을 누가 지시해서 조작했느냐. 어. 계엄 디자이너를 지금 찾아야 된다. 그래, 계엄 디자이너를 디자이너가 찾아야 돼.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김건희인지 모르겠어. 또 옛날에 뭐 미술 전시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누가 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디자이너. 지금은 도슨트도 안 나왔어요. 이제 디자이너가 맞아. 누군지는. 도슨트는 김용현 정도야. 네, 김용현 정도가 뭘- 도슨트야. 뭘 누가 했는지 붓을 도대체. 가졌는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렇죠. 도슨트. 거기 그냥 물감 떠온 거고. 이 사람은 수개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물 떠온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네, 수개가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 조선일보 그리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은 이 최상목 씨 이거 뭐 무슨 뭐 빵 셔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거부권 행사하라면 행사하고 아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경찰 네. 인사는 또 철저히 또 윤석열 위주로 했더라. 그러니까 지 해먹을 건 또 해먹고 있어요 지금. 경찰 말이에요. 인사도 했어요. 간부 그러니까 인사를. 이게 뭐냐고요 지금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이 경찰 인사를 그 당시에 계엄 상황 당시에 중간에서 전화 받고 지금 사실은 경찰도 물론 이게 이제 계엄이 끝나자마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사실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찰 스스로. 그렇죠. 날려버린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그래도 이제 영이 선 건데 어쨌든 자유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죠. 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승진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치안 정감으로. 이런 일들을 그러면 누가 뒤에서 누가 이러한 일 인사를 하도록 한 것이냐. 언론 평가가 뭐냐.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옥중 결제 아니냐 결국 이게 형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의 옥중 인사 같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의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셔틀이냐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그거고 대통령이 안에서 권한 행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김용현은 요 안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65명의 이 폭도들에게 애국전사라고 부르면서 영치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치금 응원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요걸 다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애국전사니까. 아 김영현 기자는 이거는 미친 것 뭐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폭동 사주 무슨 이 내란 이게 내란 선동 아닌가?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약간 뭐지 이걸? 폭동에 관한 폭동 유튜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치금으로 슈퍼챗 쏩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50명한테? 폭동 유튜버에 지금 슈퍼챗 쏘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 있는 인간이. 65명한테는. 네, 슈퍼챗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상이 나라 아니죠, 같으면은 지금. 네. 아무리 내란의 핵심 인사여도 60여 분의 애국전사라 그랬대. 아무리 내란 주요 종사자여도 네. 주요 임무 종사자여도 어쨌든 간에 국방부 장관도 하고 뭐 어쨌든 이 나라에 뭐 주요 직책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자기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 자중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이 65명은 서부지법을 때려부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서부지법을 때려부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범죄자지 않습니까? 범죄자인 혐의를 받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장관도 지내고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무슨 영칭을 준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일도 애초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 나라에 폭동 일으켜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폭동 일으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영치금 나눠줄 테니까 그 안에서 뭐 훈제 닭고기라도 좀 사드십시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냐? 윤석열이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을 뭐 이걸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내란 일으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폭도들한테 무슨 내란 지원금이에요. 내란 지원금 싸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아, 나 정말 근데 이런 게 보도되고 또 더 많은 폭도들한테 얼마나 용기와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겠어요. 이거 정말 정말 내란이 진압이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들고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더 의지가 생기는 그런 비상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란 경제. 내란 지원금, 내란 지원금. 내란 경제. 이게 이 김용현이 받은 그러면 내란 경제. 예, 영치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극우 유튜브의 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내란 경제. 예, 많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으로 간 게 낙수 효과처럼 김용현으로 간 게 이제 이 서부지법 폭동 65명으로 이제 쫙 트리클 그런 식으로 다운 돈이 돌아. 예, 트리클 다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럼 구치소에서 소비를 또 해가지고 구치소에 이제 수입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에 감화를 받은 이러한 이제 이 미담의 감화를 받은 그 유튜브의 이제 그 구독자들이 또 그 유튜브에다가 또 쏘는 것이고 슈퍼챗을 그렇죠. 그게 또 이 사람들의 영치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란 경제네 이게 내란 경제. 쿠션이네 쿠션 돌려서 들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인용될 게 거의 확실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다음에 증거들이 넘쳐나고 이진우나 뭐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진술이 꼼꼼히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게 그것 때문이라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니? 그걸 물어보더만.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건 맞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탄핵 인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증거로서 쓸 수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쵸. 여인형이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뭐 나는 모르겠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서 나는 말 못합니다. 뭐 이렇게 거부를 해봐야 다 소용이 없더만, 끝났더만 이게.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물어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예. 난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뭐 이러잖아요. 윤석열이 앞에 있으니까. 예. 그러는데 웃긴 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이 사람들은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다 했습니다. 예, 이 진술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윤석열이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윤석열이 지금 문 열고 국회의원 국회 문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라고 전화를 했고 내가 답을 잘 못하니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너는 왜 답을 안 하냐라는 취지로 대답을 빨리 해라. 끌고 나올 수 있지라는 취지로 라고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이제 했다. 이게 검찰 진술을 했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진우, 여인영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받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윤석열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 여인영, 이진우 이 사람들도 검찰에 가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여기 와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죠. 너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거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 변호인 선임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임된 변호인이 지금 네 옆에서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변호사인 거지. 지금 너에게 이제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그 변호사인 거지.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뭐라고 했든 우리가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할 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록에 왜냐하면 이 진술을 한 게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 문 열고 국회의원 빼내라고 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핵 심판정에서 윤석열을 쳐다보면서 나는 생각이 안 나요라고 한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지금 계속 또 이렇게 속보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그 임명 보류에 관해서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야 합의 확인 못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참. 이 한겨레나 조선일보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요. 거의 비슷한 시간의 속보인데 한겨레는 헌재가 직권으로 수방사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게 속보고요. 조선일보는 김현태 그 단장 있죠. 그때 그 육군 특전사 특수임무단장이에요. 이 대령 이 사람이 곽종군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또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딱히 또 그런 내용도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장난을 치면서 계속 가짜인 듯 진짜인 듯 거짓인 듯 진실인 듯 헷갈리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계속 유인을 한다니까. 진짜 이게 일반적인 무슨 뭐 극우 유튜버도 아니고 백년 이상 된 신문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거 믿고 막 하는 거죠. 국민의힘 아까 지금 권영세 같은 경우도 관련해 가지고 헌재를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다. 속보 머니투데이 속보는 헌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 기사를 쓸 때 그냥 무슨 얘기하는 뭐 물론 뒤에 의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국민은 태극기 국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금 나름의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 이제 예단해서 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정치인 내지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맥락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맥락을 정확하게 보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진실될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서 명확하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자 생활 30년을 했는데도 속보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보면
맥락을 파악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뭐 안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아까 문제 삼은 기사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김현태 이분이 이제 그 707 특전사. 특임 단장이죠. 예. 김현태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제목은 그거야. 네, 이제 기사에 부제가 있어요. 예. 곽 150명 넘으면 안 된다며 진입 가능한지 사정하듯 물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150명은 의결 정족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명은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원은 아니지. 국회의원이지. 네, 150명을 넘으면 안 되니까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상태를 니들이 들어가서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엄 해지가 안 되게 되도록 해라. 예. 하라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근데 제목이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면은 그런 식으로 다르니까 이 보수적인 분들은 딱 보고, 이거 역시 특임 담당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네. 역시 곽종근이 요원 얘기한 게 맞았네. 역시 민주당이 요원을 얘기했는데 의원으로 둥갑시켰구만. 이 제목만 아니,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니까 조선일보는. 이게 내란일보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일보. 이거 신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니 우리는 팩트만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극우 유튜브에서는 이 제목만 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단다. 아니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원이 맞는 거다 이거는. 그 밑에 다 양심 선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썸네일에 뭐라고 써졌는지 아십니까? 난리 났다 이거 나옵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네, 그다음 뭐 뒤집어진다 이거 나옵니다. 뒤집어진다. 네, 이거 나온다 이제 요거. 난리 났다. 이러면서 여론몰이하고 여론 재판한 다음에 결국은 탄핵이 인용되면 재판관들이 다 빨갱이여서 그래. 응? 이재명이랑 짜고 그래. 짰다. 재판관과 이재명이 짰는데 이재명 뒤에는 북한이 있어.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어. 언론은 중국이 다 매수를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제목 장사해가지고 무슨 뭐 코인을 빨든 아니면 무슨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겠으나 더 심각한 건 아니 지금 얘들은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조선일보는. 언론사들은 뭐 돈 때문에라기보다는 정말 어떠한 판을 짜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신문이라는 또 방송이라는 것을 그렇죠. 활용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국민들은 이거 매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낚시성 제목에 이제 속고 하는 건데 정말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 전 이번에 다 박제 좀 해가지고 이 언론의 문제를 저는 더 강화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파주에 저는 그 파주로 이사 갈 생각도 속으로는 사실은 했었거든. 근데 파주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파주 시민들의 또 아니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파주에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워지네. 근데 이제 파주교회라고 하지 그렇죠. 말고 세계로 교회죠. 그렇죠. 이게. 보도가 잘못됐어 이게. 네. 네.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지. 그냥 세계로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 네. 세계로 교회라는 곳이 있어. 근데 그 세계로 교회와 정광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무료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분석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네, 그리고 홍삼 가격의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에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새해 맞아서 특별한 구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백 산삼 1+1,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10환까지 10개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순백 1666에 1080입니다. 1에 6이 3개, 그리고 1080. 유사품에 주의하시고요. 산삼순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이 세계로 교회 맞죠? 지금 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JTBC 보도 보니까 14살 교회 다니는 중학생이 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호를 외치더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상을 보니까 뭐는 뭐니까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뭐 그러다가 뒤에가 구호를 외치듯이 끝났습니다로. 뒤에가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이재명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있더만요. 그러면서 한 1, 2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네. 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자들이냐. 예를 들면은 눈만 뜨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극우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극우파도 아니죠, 그냥 보수라고 하는 분들 눈만 뜨면 뭐 전교조가 문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북한이야. 예, 근데 네. 전교조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들 주입해가지고 뭐 북한에 뭐를 주입을 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북한에 뭘 주입했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주입해가지고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물들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이제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 아주 증오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예.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뭡니까 결국? 이 어린 학생들에게 뭐 인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뭐 이런 관점을 주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자기들 무슨 극우 기독교 이런 데서는 정치적 관점을 주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 세력과 특정인에 대한 증오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여기서 이 집회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이런 다음에 소개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10대 초반의 소년에 10대 초반의 이 아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윤석열의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소 하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13살 아이가 또 연단에 올라와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살 더 어려. 제가 볼 때는 원고가 있나 봐요. 예. 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누가 써줬지 원고를 어떻게? 그리고 13살 아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을 하면은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거를 13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북한이네. 이게 진짜 북한이네. 북한에서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죠. 반미국 제국주의 뭐 하면서. 아니 북한 미얀마에서 크메르루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옛날에 중공 때 그 문역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이게 북한이지 뭐야 이게. 그리고 뭐 이 예배 중에도 이게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이 교회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중에도 이런 이제 10대 신도들을 불러내가지고 발언을 막 시켰대요. 근데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102대 세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은 항상 그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오늘 뭐 한다. 그 교회 가면은 그 나눠주지 않습니까? 펴보면은
헌금 누가 했다도 있고 그 주보 같은데 예, 주보에서 오늘 예배 순서라고도 이렇게 써 있고 뭐 오늘 뭐 이제 설교 내용 뭐 예를 들면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뭐 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근데 그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무슨 뭐 정치적인 내용들 그리고 내란 옹호 내용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종이가 이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온갖 정치 집회를 나가고 그 정치 집회라는 거의 성격은 이런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집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집회를 이 10대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 가서는 또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내가 이런 1020 세대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인물이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이런 목사가 있다.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 이런 인간들은 기독교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특성 자체가 네. 유일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또 개교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단 시비 걸리면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아 그러네. 천주교와는 좀 그러네. 다른 면이 있어서 그 관리가 참 쉽지 않고 음. 그 정강훈 같은 사람도 정말 기독교계에서 퇴출시켰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가 뭉쳐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강훈의 그 큰 목소리에 좀 집어먹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전 이걸 보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북한 생각났습니다. 거기서 막 미국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뭘 그렇지, 안다고 막 그렇지. 분노하면서 울면서 미국 때려잡자고 하잖아요. 미 제국주의. 예, 미 제국주의 척결하자는 식으로 막 욕도 섞어 쓰거든요. 그 애기들이. 근데 지금 이 사안도 뭐 14살, 15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들인데 이 친구들이 학교는 안 보내고 여기서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입받은 정말 썩은 내용의 내용들을 저렇게 진짜로 믿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세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십시오. 기독교,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이게 지금 이것들이 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선과 악 구조거든요. 그렇죠. 선악 구조로 지금 정치판을 완전히 양분시켜 놓고 있고 검사도 선악 구조인 거예요. 피고인과 검사, 정의와 불의 이게 나눠 놓고 있는데 이게 만나서 구성된 정당이 어디냐? 그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와 검사 이 선악 구조가 같이 만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과 법전이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근데 성경 읽지도 않아,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목사 참칭자들. 거짓 목사라, 거짓 목자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정치를 하니까, 보십시오. 정치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뭐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종교를 둘 다 교회 다녀. 그러니까요. 둘 다 교회 다녀. 그거를 우리 또 이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돼. 또. 둘 다 교회 다녀. 아니,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다. 교회를 네. 끌고 다니질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김건희 박사처럼 구약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신약은 한번 2번 정도는 봤어요. 신약은 2번 정도 읽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책이긴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읽지도 이분들이 않을 거예요. 읽지도 않아. 안 읽겠 안 읽겠. 잠 안 올 때만 읽을 겁니다, 제가. 안 읽겠지. 제가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네.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다 뭐 이렇게 이상하진 않죠. 당연히 이제 그렇지. 좋은 교회도 있고 가령 옛날 같으면은 근데 옛날보다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NCCK 이래가지고 옛날에 노동운동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와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죠. 네. 지금도 있지. 그렇죠, 지금도 있죠. NCCK는 지금도 있지. 그렇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 이 교회가 중시하는 아젠다가 좀 더 이제 보수화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좀 온건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옛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다 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큰 고리가 최근까지 큰 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이슈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훨씬 더 크게 막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그렇죠. 보수 기독교계가 예를 들면은 다 정강훈이 아니거든요. 다 극우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들에 크게 반응하면서
이 그런 이슈들에 크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큰 집회를 하게 되고 막 거기에 또 교인들이 막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극우적인 교회들이 지금 과대대표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지금 이 보도에는 파주의 한 교회라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교회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데는 그 중에서도 아주 비상식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교회예요. 기숙학교, 미인가 기숙학교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 미인가 기숙학교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기숙학교를 차려놓고서는 여기에 이 10대 이 교인들을 여기에 아주 그냥 데려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인 양 여기서 완전히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입을 시키고 증오를 주입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목사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좌익들에 맞서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의 만세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되고 5.18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김일성 만세하면은 김일성 잡혀가요. 네, 김일성 만세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네. 잘못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우려를 표한 게 저 이슬람 같은 데에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갈 소지가 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고 네. 기독교적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체제를 순응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체제를 부수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몰라도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제 때려 부수고 이재명 갖다가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막 이런 겁니까? 사람들 가장 다 중요한 게 생명과 사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내 생명이다, 이웃을 생명. 내 몸처럼 네. 사랑하라고 교리가 돼 있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지금 그랬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파괴적이고 학살적이고 정말 이웃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종교로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과 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돈인 것 같아. 내가 보기 돈과 영향력입니다. 돈과 영향력. 예. 영향력을 이제 사람에 돈이 대해서. 따라오니까. 예. 근데 제가 과거에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할 때 왜 이런 기형적인 교회들이 계속 있고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극우화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더만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있고 종단이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면 그분들이 헌금을 내봤자 다 가난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헌금을 내서 이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도 한 저랑 나이가 비슷한 데다가 애들이 둘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랑 어떻게 사셔? 그 돈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야. 목회 활동을 해가지고는 돈 100만 원도 안 나와. 헌금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큰 대형 교회에서 종단에 소속돼 있으면 대주도만요. 지원을 해주더만. 목사 월급을 지원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기본소득처럼은 해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극우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는 말에 관해서 딴지를 못 걸어. 그렇죠. 아무 소리도 못 해. 왜냐하면 본인이 생계가 완전히 의존돼 있으니까. 그런 식이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사상적으로는 또 이게 뭐 기독교에 대한 또 이 얘기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사상적으로는 제가 보니까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이 한국에 기독교 들어올 때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밀려 내려온 네. 분들이 공산주의가 이 종교를 탄압하니까 뭐 평북에 이런 데서 이제 내려온 분들이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이제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힘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적으로 미국의 복음주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보수화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대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이 근대화하고 충돌하니까
성경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근대화돼야 될 것이냐, 갈래의 길에서 복음주의가 성경 말씀 그대로로 가야 된다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한국의 기독교 주류에도 사실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반공주의와 근본주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에서 이 기독교의 분위기가 한쪽에서 정치화되면서 보수적인 에너지가 이 지금 말씀하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것이 폭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어디서 그러면 사실 이 끊어줘야 되느냐? 사실 기독교 내에서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렇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들처럼 이제 현재 진행형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실 저는 이제 네.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헛소리 이제 안 다니기 네.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밖에서 떠들지만은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교회 내부의 자정을 뭐 여기서 뭐 그건 당연히 뭐 촉구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거보다도 일단 기존 정치권과의 유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광훈은 교회 안에서 그렇죠. 완전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고. 옛날에도 뭐 네. 장경동 목사인가요? 이런 분들 정광훈하고 손잡고 막 당도 만들고 막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장동건 그냥 목사도 맞다 그랬다. 둘이 막 만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기독당을 만들든 기독자유당을 만들든 그 자기들의 그냥 영역으로 놔두면 될 일인데, 이게 세력이 커지면서 보수랑 결합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검사가 선악구조를 가지고 만나버렸거든요. 그 가교육하는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그러면서 부정선거까지 이게 붙어버리니까 기독교, 검사, 부정선거 이 세 가지 세트가 지금 국민의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교계에서 극단주의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도 정치 세력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류가 되거나 주류로 편입되기는 못했는데, 이게 황교안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부정선거까지 붙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이제 주객이 바뀌어버린 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회 문제화된 거죠, 이제는. 사회 문제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주의 교리나 이상한 왜곡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치랑 엮여보십시오. 이게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려 깊게 보는 것이고, 이걸 지금 놔둘 수가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다. 이게 저 국민의힘 최근에- 책임이 크다고 그쵸. 봅니다. 저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황교안 이제 책임론,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사실 보수 기독교 중에서도 정치화된 기독교하고 이 보수 정당의 유착은 그 자체는 사실 또 하루 이틀의 문제는 또 아니죠. 당장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명박 서울 봉원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되풀이되어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헌법에도 않죠. 그렇죠. 있어요. 헌법에도 네. 나와 있는. 네. 보수가 종말해야 사실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보수의 네. 종말, 보수의 종말이 필요하다. 진짜 근데 정말 지금 이게 심각해. 심각한 게 정교 분리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사익인 거예요. 그렇지. 알고 보면 알고 사익인 보면 자기 거예요. 사익인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 외피만 쓰는 거죠. 외피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리서치 전문기관이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조사한 거를 제가 문득 기억이 납니다. 자기 그 코란대로 또는 성경대로 이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히잡 다 쓰고 다니고, 뭐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성가에 왜 여자들은 교회 들어올 때 금부치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써져 있어요, 진짜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거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정교가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나 코란대로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걸로는 한국이 좀 그 기독교 쪽에서, 불교는 1% 이하였고요. 불교 경전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1% 이하고, 기독교 중에 4%가 성경 그대로 살아라라고 돼 있더라고.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6%야. 6%. 그러면
한국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미국이 6%인데 저렇게 트럼프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근본주의의 힘을 얻어서 극우랑 극우 파시즘이랑 딱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마음대로 그냥 농단시키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조류의 원조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예, 그 진원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청교도들이 미국을 거의 만든 나라니까. 미국을 예. 거의 따라갔다라는 게 음. 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정광훈 우리- 씨를 그래서 잘 해야지. 처리해야 돼. 그렇죠. 해야지. 예. 그래서 혹시 이거를 잘 처리해야 돼.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일반에 대해서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제 이상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또 우리 또 교인들의 또 목소리나 또 역할들이 또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또 들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